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강의를 듣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선생님, 강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앞에서는 멀쩡하게 강의를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알아보면 70%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시간 강의한 게 거짓말이야 한 말이야?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갑자기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 얼굴 표정을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은 강의를 안 듣고 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도대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판단하려고 분석을 하려고 자기 기준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그렇구나. 까칠하네. 그래 그렇게 살아. 그리고 무시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심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갈등과 스트레스와 온갖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고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은 일주일 동안 밤새도 코피 안 흘려. 근데 저 사람 싫어서 내가 나간다 내가. 이러고 그만둔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는 본인에게 그 사람만이 문제일까? 아니면 본인은 책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모습이 다양하죠.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남이 말하면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의사결정 못해갖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모습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적인 존재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노래방에 있을 때하고 지금 강의 들을 때하고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소주 한잔 들어갔을 때하고 양식집 가서 스테이크 잘라 먹을 때하고 여자친구 만날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할 때 다르고 공부할 때 다르고 책 읽을 때 다르고 노래방 가서 술 먹을 때 다르고 그거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예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와 부하 직원과 이야기할 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르죠. 집에서 부부지간에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또 달라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하고 달라요. 관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기 주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인사를 꾹뻑해요. 선생님 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시더라? 저 모르세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왜 저를 모르세요? 제가 3년 전에 모 대학교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명함 주고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아직도 생각은 나지 않았지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바보야. 내가 너를 기억 못하는 게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네가 수시로 나한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만나 모임에 오고 그랬더라면 내가 왜 너를 못 잊어? 내가 널 어떻게 잊어?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잊어버리게 했잖아.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나를 모를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쭉 읽어봤어요. 이 책이 아주 얇아요. 한 2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책은 아주 두껍고 화려하고 그냥 어려운데 이해가 가지 않고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얇은데도 아주 깊이가 있고 내용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문의 진보라는 책도 읽어봤고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읽어봤고 또 어떤 교수가 쓰신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경영, 경제, 인생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읽어보면 아주 조그만 책인데 깊이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이 그런 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하면 되게 재미없죠. 그죠? 읽은 대로 하면 그 뭐하러 강의를 해? 책 읽고 말지. 그죠? 그런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강의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번역했습니다.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린다 브림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제리 남자와 브라질 여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프랑스 가서 독일 회사를 다니다가 영국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멕시코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시민권은 몇 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가지일까? 세계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살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아마 보아 씨도 한 4개국어 유창하게 하죠. 모르긴 몰라도 정명훈 지휘자도 한 3, 4개국어 유창하게 할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따져요. 5가지 따져. 만나기만 하면 못 따져요? 나이가 몇이요? 띠가 뭐요? 민증 까봐. 학교 어디 나왔어? 전공이 뭐야?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요, 충청도, 강원도래요? 경상도예요? 전공이 뭐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2만 불에서 4만 불 가려는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고향 따지지 말고 학교 따지지 말고 전공 따지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라. 저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가 안 맞으니까 나가라.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대학 총장도 하고 월드뱅크 총재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나가라. 미개국에서 왔으니까 어려운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 돈 벌러 왔는데 그만 가라. 말이 안 된다. 저는 세계의 시민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Respect for difference.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피형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그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오케이? 미리 고정관념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보면 그 사람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죠? 내가 저 사람 기분 나빠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쁘게 보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두 번째, 유연한 사고와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럼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으면 회사 그만두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앨런 그리스폰 전 FRB 의장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전 세계를 무대로 강의하러 다니는데 한 번 하는데 1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 많으면 안 받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나이가 많아서 연륜과 경륜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나이가 젊어도 무식하고 게을러서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나쁜 게 아니다. 이게 그건 역량과 능력의 차이다 하는 거죠. 자, 스티븐 코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 중에 딱 1시간만 아니면 30분만 자기만의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톱을 갈라 그러죠. 톱을 갈아라.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목수가.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느라고 톱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아침 저녁에 3번씩 톱을 갈아서 나무를 잘라요. 누가 더 많이 자를 수 있을까요? 수시로 톱을 갈아서 나를 반듯하게 세워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하고 아침 일찍 가서 무식하게 톱날은 갈지 않고 계속 나무를 자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무를 잘 자를까 이런 비교가 나오죠. 우리는
가끔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톱을 갈듯이 책상 밑에서 칼을 갈듯이 우리는 자기 관리하는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자기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난 일주일 너무 바빴어. 뭘 했는지 몰라. 뭘 했는지 모르다니 어떻게 살았길래. 그죠? 자, 톱을 가는 방법. 백지를 꺼내놓고 오늘의 할 일을 단 3가지라도 적어보는 거죠. 다음 주에 할 일을 금요일 날 저녁에 적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할 일을 12월 24일 날 저녁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적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적어보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자, 저는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가 할 일, 해야 할 일,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존재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존재의 시간.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의 존재 의미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가?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지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의 시간, 존재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24시간 중에 30분, 10분만 그런 시간 가져도 나머지 23시간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귀찮아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살면 매일매일 바쁘게 한 거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이 한 4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과는 좀 다른 이 책의 특징은 모든 내용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힘들면 강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강해진다. 질병이 많이 돌면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많이 나면 군사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해요. 자원이 모자르면 과학이 발달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 아, 위기의 순간에 강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한 3년 다녔는데 때려치고 싶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지겨워. 뭐 할 거 없을까? 재미가 없어. 매너리즘에 빠졌어. 이때 딱 생각나는 거. 대학원 다녀야지. 몰래 대학원 다니면서 상사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면서 한 3년 동안 꽉 맘먹고 대학원 수료하는 사람 있죠. 졸업하는 사람 있어요. 왜? 위기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다. 어렵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럼 책 읽어봐야지. 그죠? 책 읽어보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등 따습고 배부를 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직업을 바꿀까, 뭐 지방을 내려갈까, 고향에 갈까, 농사를 짓까, 고깃집을 할까 하는 막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싹 튼다는 겁니다. 힘들 때 강해지고 어려울 때 지혜로워지는 게 인간이고 동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항상 근본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나무까지 자르지 말고 나무가 썩어간다고 나무 잎 자르고 나무까지 자르지 말고 뿌리를 잘라라 이런 말을 했죠. 자, 우리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 내가 원했던 게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정말 일이 잘 안 돼. 안 풀려. 요즘 따라 경제도 안 좋고 좀 회사도 좀 어렵고 맨날 쪼대고 스트레스만 받아. 그런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원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원인에. 왜 그럴까? 증상보다 원인에 충실하라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미워하지?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난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성질이 이상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질도 더럽고 개떡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하고만 관계가 나빠. 그건 누구 책임일까? 내 책임일 거야. 근데 나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사실은 나도 내 성질을 알면서. 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하다. 왜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할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성질 급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정리가 안 된 생각을 갖고 움직여요. 자, 홍대리 잠깐 와봐. 내가 말이야 원래 성질이 급해. 자네가 이해를 해. 내가 고집이 세. 자네가 이해를 하라고. 어제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 말이야. 내 맘 알지? 나 본심은 그렇지가 않아. 근데 내가 원래 성질 급하고 고집이 세니까 자네가 이해를 하라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행동하고 일하는 거 보면 게을러 터져요. 게을러 터지고 성질이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유연하지가 않고 다양하지가 않고 자기 외람된 편견, 고집, 자기의 고정관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기분 나쁠지 모르시겠는데요. 부장님은 고집 센 게 아닙니다. 부장님은 성질이 급한 게 아닙니다. 부장님은 공부를 안 해요. 무식해요. 게을러요. 맨날 허둥지둥대요.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홍대리? 아니, 홍대리가 아니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장님 맨날 지각하죠. 맨날 쩔쩔매죠. 회사 규정 관련 법규 제대로 공부하십니까? 맨날 술만 먹고 말이야. 놀러만 다니고. 뭐 성질 급하긴 뭐가 급해.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건 편견이지.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바로 그거야. 고집이 세다는 게 얼마나 편협된 생각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느냐는 겁니다. 유연한 사고. 아, 저 사람이 저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이 저래. 아,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하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자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양날의 칼이 있어요. Two edges of sword. 칼이 양날이 있어요. 양날의 칼. 아주 강한 장점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강한 약점이 강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집 센 사람이 써먹을 때가 있고 귀 얇은 사람 써먹을 때가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 써먹을 때가 있고 유연한 사람을 써먹을 때가 있죠. 제가 고집이 세게 생겼어요? 안 세게 생겼어요? 제가 성질이 나쁘게 생겼어요? 좋게 생겼어요?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닌가? 오케이, that's good. 인내심도 중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공고전기과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정말 힘들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몰래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간다고 공부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공장에 반장 한 놈이 성질이 더러운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형석기 너 일로 와봐. 이 새끼는 말이야 공돌이가 맨날 뒷주머니에 신문 끼고 잘난 척만 해. 네가 무슨 대학을 간다 그래 임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은 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 하고 비아냥거려요. 저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분량 내지 말고 일어나잖아 미친놈아.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몰래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직장생활 25년 하고 바로 5년 전 인천의 조그만 공장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반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뵀다니. 이 왼수 어디 여기서 만나냐? 진짜. 이따 강의 끝나고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10분 쉬는 시간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없어졌어. 방금 있었는데. 녹차 타주러 갔나 커피 타주러 갔나 두리번 3시간 강의하고 올 때까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겠지. 바쁜 일이 있겠지. 강의 끝나고 나서 교육 진행하는 분께 명함을 2장을 드렸어요. 최아무 개씨께 제 명함을 전해주시고 꼭 저에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 때 잘해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있을 때 잘해라. 자, 옆에 분들끼리 악수 한번 하시죠. 있을 때 잘하자. 악수 한번 하세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다니면 잘하는 거냐? 아니다. 위아 CEO에서 독서 MBA 코너 강의한데 나 오늘 강의 들으러 가자. 가서 그냥 듣지 말고 메모하면서 듣자. 졸지 말고 듣자. 자, 강의 끝나고 우리끼리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그때 무슨 강의 안 되더라. 그때 또 오자. 배우고 가르치고 느끼고 깨닫게 동기부여해주고 자극을 주고 좋은 경험을 전달해주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다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성취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Reputation is not character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성질 더럽고 못된 사람 있죠? 아주 사람이 착하고 부드럽고 유한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도 많고 성공을 했으면 그 사람 마음씨도 좋고 아주 너그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돈도 많고 마음씨도 좋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성질 더럽고 개떡 같고 지만 알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런데 일과 성과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을 그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와 그 사람의 이룬 업적과 그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연결시키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가진 놈이 더 무서워.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인류대학도 졸업하고 실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밥맛이 없어? 이런 얘기하죠. 그건 우리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밥맛 없는 사람과 성질 더러운 사람과 공부 많이 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은 각자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 저 사람은 부자야.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성질은 좀 더럽구만.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저 사람은 마음씨도 좋고 참 너그럽고 봉사정신도 강한데 왜 저 사람은 어려울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모으는 법을 잘못됐다든가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게 좀 게을렀다든가 아니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인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으면 됩니다. 이 인간관계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결과를 구분해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서 보려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편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그런 내면적인 안정과 자기가 어떤 절제된 행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속적인 배움, 교육이죠. 사람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7개야. 공고 전기과 졸업하고 공장에서 기계일을 4년 동안 하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전산실에서 코볼 포트라는 프로그램 짜다가 인사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아줘서 해외 연수 보내줘가지고 미국 가서 보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 3권을 번역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저보고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하는데 15분이 걸려요. 따지지 마. 제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PD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공대 나오셨다면서요? 공대 나왔죠. 근데 무슨 이런 방송을 해요? 왜 하면 안 돼요? 저와 같이 방송을 하던 여자 아나운서도 공대 나왔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전 지금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4과목이 있습니다. 철학, 역사, 심리학, 미학, 문화인류학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요. 박사기는 안 따도 돼요. 그냥 공부만 하고 싶은 거야. 필요하다면 음악도 공부하고 싶어요. 차이콥스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이런 사람, 파가니니 이런 사람들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곡 들으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열정을 갖고 배우는 즐거움. 이것이 내면적인 안정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크게 틀어놓고 핸들을 잡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88 올림픽대로를 달릴 때 무지 행복해요. 딴딴딴딴 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이 순간 진실의 순간이에요. 내가 진실로 행복하구나. 아침 일찍 강의를 가려고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개가 쫙 피어오르면서 태양이 떠올라요. 그때 하이든의 아침이라든가 종다스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봄의 소리 왈츠, 꽃의 왈츠 너무 행복하죠.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의 행복을 누가 아는가? 아무도 몰라. 이거는 이 행복한 걸 아무도 몰라.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에 딱 책을 덮고 나오려고 하는데 코피가 흘러서 책에 시뻘겋게 물이 들어. 다 겪어봤죠? 이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다 겪어봤잖아 우리. 그게 진실의 순간이에요. 1500페이지 원서를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밑줄 칠 때, 그리고 사인할 때 무지 행복하죠.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무료해지고 약해집니다. 용불용설이 있죠. 안 쓰면 낡아져요. 그래서 부부간의 섹스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져요. 또 이 머리도 자꾸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낡아져요. 일이 있다는 거. 그냥 놀지 마세요. 뭔가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대리 운전을 하든 복사를 하든 나에게 주어진 일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특별히 실력도 없고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3년 됐는데요, 좀 무기력해지고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 그러면. 그 말 해주고 싶죠. 어떻게 젊은 놈이 그러고 살아? 전 그냥 막 야단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달콤한 위로예요. 게으르고 무식하고 일하지 않는 젊은이에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용기를 내.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공부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으면 똥구멍에 짐을 나게 공부를 해. 일하고 싶으면 중소기업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가서 탁치는 대로 해. 무슨 적성이 안 맞아? 네가 적성이 네가 뭔지 알긴 알아? 적성 따지고 고향 따지고 거리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창원을 가든 여천을 가든 시흥을 가든 저기 목포를 가든 닥치는 일을 해란 말이야. 무조건. 왜 놀아? 왜?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대학 졸업하고 노는 애들한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희망과 꿈을 가져. 어떻게 가지라고? 어떻게? 그죠? 그거 아니네. 달콤한 위로를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줘라. 이 책에 나오는 게 리얼리티 테라피예요. 리얼리티 테라피. 컨프런팅,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갈등이 한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덮어놔. 시간 지나면 알겠지. 해결 안 돼요. 시간 지나도. 그건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김 사장, 나 한 6개월 전에 자네하고 좀 말다툼해서 기분이 좀 나빠서 오랫동안 가는데 나 이거 못 참거든?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삼겹살 소주 한 내가 살게. 미안하고 나 할 말 많아. 좀 만나자고.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무척 만나고 싶어 했거든. 그 사람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갈게.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한테 정말 기분이 나빴어. 당신이 나한테 그 말해준 거에 대해서 난 화가 많이 났어. 나 당신 죽이고 싶었다고 진짜. 근데 6개월 동안 참으면서 내가 얼마나 한이 맺히고 정말 성질이 나는지 알아? 근데 이대로 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당신 만나서 사과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 내 기분 나빠해서 미안한데 내 마음 알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나도 미안했어. 먼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다고. 알았어 오늘 술값 내가 낼게. 술값 누가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사람아. 권커니 자커니 딱 30분이면 끝납니다. 그걸 6개월 한 달을 가는 거야. 왜? 옹졸해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못해서 나중에 망신당하는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는 말을 먼저 하지 못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사과드린다는 말은 즉시 해라.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자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스티븐 코비는 얘기합니다. 리버티, 프리덤. 리버티는 내가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리버티라고 하고, 자유, 프리덤은 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언제 갖고 있는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죠. 의사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려면 내면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면적인 안정, 내적인 안정.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얼굴이 늘 편안해요. 억지로 밝은 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밝아. 근심 걱정 왜 없겠어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근심 걱정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고 얼굴이 밝고 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면 그 자유를 통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미군 병사가 46,000명인데 그 46,000명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워싱턴 묘지에 써 있는 글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왠지 얼굴이 자유스러워 보여. 초조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고 갈등이나 고민과 고통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내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해지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는 보왕산마론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건 인정하자 이거지. 왜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 스트레스는요. 기대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기대와 인식의 차이. 사장은 월급을 많이 준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월급쟁이는 늘 내 월급이 적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있다. 나는 정말 잘해주는데 쟤는 왜 나를 저렇게 인정을 못하고 나한테 답이 느릴까. 그래서 그 사람 성격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갈등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내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인식을 제대로 하고 어떤 기대를 줄이려면 대화를 많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승리, 자기 존재, self esteem.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려면 단계별로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 우리 가끔 그러죠. 착한 사람들의 특징. 지킬 수 없는 약속해놓고 약속하고 대답하는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해.
그죠? 지킬 수 없는 약속해놓고 약속해서 대답하는 순간부터 계속 후회를 해. 약속할 때까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갈 수 없다는 말을 어제 오후 3시에 했어야 되는데 여차저차하다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계속 저는 불안한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까지 불안할 거예요.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인데 화요일 날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시도 편하지가 않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즉시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음 약한 제가 그 말을 꺼내지 못해서 알았습니다 회장님 가도록 하죠 해놓고 해지요 하고 전화 딱 끊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 월요일 날 아침까지 후회할까 아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 것. 지킬 수 약속하지 않는 법. 아주 교묘한 수법인데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시 대답하지 말라. 내가 일정 보고 생각해 보고 전화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시 대답하는 사람들의 가벼움. 여기서 오는 실수. 거기서 오는 신뢰 저하. 이기는 거예요. 쟤는 마음이 착해. 쟤는 항상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대답을 하고 쉽게 동의를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하라. 결심, 맹세, 공약, 다짐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요. 저는 17살 때 맹세를 했어요. 나는 공장에서 지금 용접하고 보르방하고 선반 밀링하고 쇠를 깎고 있지만 두고 봐, 난 대학 간다. 그리고 그냥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갔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간다. 진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갔어요. 재작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공대 나온 사람이 프랑스 책을 하나 사다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책 내가 6개월 안에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한다고 계약서 쓰고 돈 받아갖고 돈 다 썼어요. 한 달 안에. 근데 아직도 못했어요. 번역을. 다음 달에 나옵니다. 잘못하는 게 뭐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저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를 하지만 하다 보니까 작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It takes time to all. 뭐든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맹세하고 공약하고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자기와는 약속을 하라는 거야. 왜? 나는 그런 용기가 있고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되 자기 발전을 위한 약속은 무지막지하게 저지르라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때로는 바꿔서 타인에게 엄격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에겐 관대하게 용서할 수도 있겠죠. 핑계를 대면 되니까. 그게 자칫하면 얄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가볍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안정을 취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향력, 어떤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툇마루에 있는 돌을 뚫어요. 끊임없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니까 이 돌이 뚫어져요. 아스팔트에 비물이 탁탁 튀면서 아스팔트 구멍을 뻥 뚫어 놓잖아요. 그죠? 자동차 가면서 물 튕기는 게 그 구멍을 뚫어 놓는 거야. 지속성, 일관성이에요. 저 친구는 말이야. 어떤 모임에 가도 항상 나서서 일을 잘해. 계산을 똑바로 지게 하고
MT를 가든 워크숍을 가든 설거지는 항상 저 친구가 해. 이 음식 먹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야. 차라리 밥하기 감자 까는 건 라면 끓이는 건 잘해. 근데 그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여럿이 밥 먹은 걸. 음식 쓰레기 버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그걸 항상 하는 친구가 있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쟤는 아예 설거지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버려.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말이야. 어려서부터 봤는데 항상 책을 들고 다녀. 읽긴 읽나? 읽겠지만 안 읽으면 갖고 다니겠어? 앉으나 서나 항상 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30년 동안. 저는 제가 강의를 해서 밥을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공대를 나오고 코볼 포트란 프로그램을 짜던 컴퓨터 엔지니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우연히 인사과장이 됐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인사과장을 하려면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지침, 판례 다 알아야 돼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는 기사나 칼럼을 스크랩을 했어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한 25년 됐죠? 25년 동안 신문 스크랩을 하고 법을 공부하면서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성공담, 뉴스, 사설 칼럼을 모아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모아놓았고 정리해놓았던 자료들이 강의에 다 써먹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말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떠한 행동이든 어떠한 약속이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놈은 저거는 잘해. 그죠? 저 사람은 저거는 끝내줘.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의 긍정적인 경험, 아주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기 나름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마산 경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의 끝나고 나서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랑 저녁을 먹다가 휴대폰을 놓고 왔어요. 식당에다가. 그래가지고 집에 서울을 왔는데 심야버스 타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버스 타자마자 휴대폰 두고 왔다는 걸 발견했는데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내일 전화해서 찾아봐야지. 그리고 그냥 와서 잤어요. 씻고. 근데 아침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선생님, 저 어저께 경남대학교에서 강의 들었던 최고경영자과정의 김아무개입니다. 선생님 휴대폰 놓고 가신 거 식당에서 찾아갔고 대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댁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밤에 심야버스로 나가는 동양고속 몇 번 버스로다가 제가 휴대폰을 싸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쯤에 고속터미널 강남터미널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 화물운송센터 가서 찾아보세요. 저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6시 반에 차 끌고 강남터미널 갔더니 그 화물 찾는데 제 휴대폰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휴대폰을 깨질까 봐 자기 신랑 남편 그 양말로다가 곱게 싸서 포장을 했더라고요. 양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신으세요. 선물이에요. 강의 좋았어요.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그 사람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서비스는 그런 거다. 인간에 대한 예의,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을 생각해보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을 동시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 와 있다가 이틀 자고 영국 런던을 갔어요. 그런데 뮌헨 어느 호텔에다가 제 지갑을 두고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해외여행 해보면 다 알지만 항상 해외여행 할 때는 지갑을 두세 개 분리해서 갖고 다니죠. 여권, 카드, 현금 다 나눠서 여러 개 하잖아요. 그죠?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카드든 지갑을 뮌헨 어느 호텔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와서 내려갖고 뮌헨 호텔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파리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언제 런던을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에 런던을 갈 거다. 거기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뮌헨에서 런던 가는 비행기 편에 보내기 주겠다. 그 다음날 딱 런던 히드로 공항 가서 체크인 아웃을 하는데 제 지갑이 딱 나온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세상이 험악하고 쓸만한 사람 없고 사람이 너무 영약해지고 너무 천박해지고 인간다운 사람이 없어진다. 인간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악한 사람보단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악한 사람은 조금이에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말자. 요즘 언론에 뜨는 사람들 중에 말 막해갖고 막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 사람이 본인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 말을 저렇게 막 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인가? 저도 의심은 가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라 이거죠. 아, 저 친구는 맨날 뺀질뺀질 일도 안 하고 도망만 가. 아, 저 친구는 일이 밀리면 좀 빨리빨리 하지 안 하고 그래. 그리고 투덜투덜거리고 그 사람을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병원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일요일 날 몰래 나와서 자기 일 다 하더라. 그걸 모르고 함부로 비난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아닌 다음에는 함부로 비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이나 사건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올해 83세 연세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83년 사셨으니까 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호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호상이야? 호상이 슬픈 일이지. 어머님 임종을 바라보면서 어머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입관을 하면서 내가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이 30대, 40대에 암이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30, 40대 암이 걸렸다면 제가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머님이 83년 사시고 암이 걸리셨는데 5년, 6년 병치레하지 않으시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고통이 덜 짧았고 저도 고통이 짧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았고 어머님이 딱 쓸 만큼 돈을 쓰고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정 지나고 구정 오기 전에 따뜻한 겨울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청년 실업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물가가 치솟고 석유값이 오르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원래 인류 문명은 그런 거예요. 원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전쟁도 나고 질병도 돌고 재난도 오고 쓰나미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가 힘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얽매여서 한글도 못 쓰고 피삼죽도 못 끓여 먹고 간신히 하루 두 끼 먹고 살았는데 지금 뭐가 힘들어?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보다 잘 살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가 필리핀, 이디오피아, 터키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다 휴대폰 갖고 있고 집집마다 다 차 있고 주말마다 고속도로 꽉 밀리고 뭐가 어려워 뭐가. 그죠?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다르게 하고 사물을 다르게 보고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얘기하거나 어려움을 얘기하면 해석을 다르게 해줘봐라. 그렇죠? 내가 말이야 직장생활 좀 한 4년 했거든. 근데 이번에 상사가 왔는데 아주 깐깐하고 과장이 밥만 시었고 말이야 성질 더럽고 아주 일을 혹독하게 시켜. 이거 어디 그런 사람 만나갖고 나 이제 회사 때려주고 싶어. 야, 너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맨날 헤헤거리고 잘해주는 상사한테는 배울 게 없어. 그런 성질 더럽고 깐깐한 상사 한번 만나서 호되게 일 한번 해봐. 그때 배우는 거야. 알아? 그 사람이 괜히 그러겠니?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한테만 그러니? 딴 사람한테도 그러니? 나한테만 그래. 왜 너한테 그러겠어 그 사람이? 네가 막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하니까 그렇지. 네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럴 때 한번 배워. 어떻게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내가 옆에서 보고 느낀 거야. 인마 참어. 그까짓 1년 못 참어. 한 2, 3년 있으면 순환보직할 거 아니야. 너도 승진할 거고. 남자가 2, 3년 못 참어 어떻게? 그럴까? 그럴까가 뭐야? 그래야지. 너 딴 데 가면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알았어 그럼. 그죠? 자 이렇게 돼.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해 줄 알면서 그 사람과 신뢰를 구축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또 물어보죠. 한 번, 두 번만 제대로 말해주면 그 사람은 친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최선을 가정하라.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괴테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보고 인정하는 대로 그 사람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죠. 상대방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었대 저 모양이나 나만 보면 밥맛 없고 재수없고 진짜 하는 행동 보면 정말 쓰레기 같아. 그럼 그 사람 쓰레기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내가 얼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교양이 있고 사람이 반듯하고 예의범절 알고 매너 있고 아주 멋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나한테 기대하는 것만큼 그 상대방이 큰다는 거죠. 특히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간관계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사회생활은 돈 벌어먹고 살려고 무지막지하게 참으면서 일을 하지만 가족끼리는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갈등이에요. 부부 간의 갈등. 두 번째 갈등 많은 사람이 부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에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주 속 터져 죽어요. 책을 안 읽어 책을. 인마 아빠가 책을 1,500권이나 집에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냐? 아빠 다 읽거든. 그만하시죠. 내가 너 책 읽는 걸 보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러지 마요. 책 읽는다고 하면 똑똑하게 잘 사는 줄 알아. 그건 아빠 취미고 아빠 인생이지 우리 보고 책 읽어라 간섭하지 말아요. 전 불안했어요. 쟤네들 다 폐인될까 봐. 무식해질까 봐.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 놈 다 취직해서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그래요. 고맙다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휘진아, 내가 다음 주부터 삼성그룹에 강의를 10번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네가 직장생활 한 8개월 했으니까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봐.
에휴, 아빠는 그런 걸 물어봐요. 직장생활 1년도 안 한 신입사원한테. 근데 아빠, 좀 진부한 얘기 같지만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결론이라니? 뭐 결론이 났어? 아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다니는 관리자들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우수 인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미래에 바람직한 전문가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관리자를 좋아합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술자리에서 알랑방구 끼는 상사들 인기 없어요. 앞에서 그냥 기분만 좋지요. 그렇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상사는 의사결정 제때 해주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지적을 해주고 나보고 어떤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업무 보고하고 회의 시간에 발표하면 이런 거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 존경한다. 그런 상사 만나면 내가 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못한다. 이게. 그래, 맞아,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제가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아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빠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래도 아빠 내 말이 도움이 되나 보지?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죠. 제가 칼럼을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써요. 단편 칼럼도 쓰고 긴 글도 써요. 글을 쓰고 나면 항상 우리 딸한테 보여줘요. 아들 딸한테. 예진아, 이것 좀 읽어봐. 뭔데 또? 이거 아빠가 저 어느 신문에 날 칼럼인데 다 쓰긴 썼는데 A4 용지 2장이거든? 짧은데 조금만 읽어봐. 이제는 아빠가 알아서 해. 그래 한번 읽어봐 줘라. 체크 좀 해줘. 알았어, 그럼 책상에 놔. 전 안 볼까봐 걱정을 해요. 내라치까지 내야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이 나갔다 와가지고 글을 봐요. 아빠,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하다. 이 말은 빼. 요즘 애들 이런 말 싫어한단 말이야. 잘난 척하고 꼭 영어를 중간에 넣냐? 영어도 빼고. 한자 이게 너무 많아. 아빠는 한자 즐겨 쓰지만 요즘 애들 한자 안 써. 한자 빼고. 아빠 그래 맨날 한자 영어 뭐야 도대체가. 빼요. 이런 거 다 빼고 쉽게 해도 되잖아. 꼭 이런 말을 넣어야 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 고맙다 예진아. 잘했어. 다음에도 한번 봐줘. 아빠 이제 아빠가 알아서 해. 그러는 순간 우리 딸은 아빠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아빠한테 도와줄 게 있구나.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 인정. 가족 관계에서 의사소통도 평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의사소통하자. 회의하자. 회의가 돼요? 가족들하고? 안 되죠. 저 오늘 저녁에 가서 그럴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워크숍 갔다 왔는데 야, 휘진아, 아빠 저 강남역 가서 저 공개 강의하고 왔는데 약간 목이 마르다. 맥주하고 통닭 좀 시킬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밤중에 또 살찌려고 우리 다이어트하는 딸내미 앞에서 통닭을 먹고 맥주 꺼내 저 영감을 맨날 저래. 야, 그래도 휘진아 우리 일주일만인데 한 달 다 됐잖아. 소주 한잔 하자. 나중에 아빠가 저 시골 가서 막걸리도 사왔어. 좋지요? 통닭 시키고 족발 전화 시키세요. 밤 11시 식구들이 모여서 전혀 안 먹을 것처럼 외면했던 부인까지, 우리 집사람까지 다 몰려들어서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수다 떨죠. 전 30분만 간단히 하려고 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이게 가족 간의 대화하고 의사소통입니다. 그러시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다가가기. 가족들끼리 또는 왼수 같은 사람끼리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용기를 내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미안하다 말 먼저 해라. 한 3년 전에 저 전라남도 여순가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더니 제 강의 들으신 분이 생선을 보내줬어요. 잘 먹었습니다. 받자마자 전화한다고 맨날 생각하면서 석 달 동안 전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전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서울 와서 우연히 만났어요. 세미나장에서. 그 양반이 저를 딱 보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홍 선생 잠깐 봅시다.
예, 사장님. 내가 한 석 달 전쯤에 생선 보낸 거 받으셨나? 받았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드린다고 깜빡 잊어먹고 석 달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강의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말이야. 내가 군수나 내가 국회의원이 보냈으면 그러겠어? 난 무시한 거 아니야? 야, 쥐고민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그때 왜 전화한다는데 석 달 동안 전화 안 하고 잊어먹었을까? 나 욕먹어도 싸 진짜. 그죠? 나 나쁜 새끼 하나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고맙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사과한다, 죄송하다는 말은 즉시 해라. 생각났을 때. 망설이고 어영부영하다 하루 이틀 가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바보 되는 거죠. 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는 말은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모두 잘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금 한 50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원래 나쁜 새끼도 있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원래 그래, 바탕이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 쓴다고 하니까 아이고 네가 작가냐 인마, 이거 그런 책이 팔릴 것 같으냐? 번역한다니까 네가 무슨 번역을 했마, 공대 나온 놈이 그런 어려운 단어를, 에이그 잘난 척은 엄청 해요. 그러는 친구가 아는데 지금 그 친구 지금 9년째 놀아요. 지는 9년째 놀면서 남이 뭐 한다면 전부 안 된대. 자, 시끄러운 논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아주 비난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no comment, no deny. 의견도 비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 No reply. 답도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랑 우이독경 그냥 흘려버려. 그래, 넌 그런 사람. 내가 너하고 상대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대꾸할 가치도 없어. 그런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 종교 아니야? 다 종교. 우리 정말 이상한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본 적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 아주 약점을 얘기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너 집이 어디야? 몇 평이야? 그걸 왜 물어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이 많은 노처녀한테 너 결혼했어? 애기는 안 나니? 왜 그걸 물어보냐고. 지금 애가 안 생겨서 죽겠는데. 결혼한 지 8년이 된 여자한테 물어보는 사람 있어. 애기 돌잔치 안 하니 이러고. 눈치껏 알면 되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 바보 아냐? 꼭 인심을 깎아먹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질문하지 맙시다. 아파트 몇 평이야? 주까지 몰랐대? 펀드에서 재미 좀 봤어? 어떤 차 타는데? 고향이 어디야? 머리가 하얘졌네? 머리 다 빠졌네? 피부가 안 좋아? 지금은 누구 갉아먹을 일 있냐고.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도 없이. 그래 안 그래요? 바보 같아.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해. 거짓말일지라도 진실처럼 말해줄 용기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대인관계 원칙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 인간관계 원칙에 제일 좋은, 제가 바이블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짜 바이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저 사람 강의 무척 열심히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죠. 설령 내면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 존경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저 얼짱이라고 인정받고 싶죠? 그죠? 얼짱이시잖아.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5단계가 있죠.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키스하고 섹스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상사가 밥맛 없고 재수 없어도 내가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그를 인정하라. 그 사람이 상사가 된 이유는 상사가 된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내가 그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그를 존경하라. 그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 부하가 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1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받을지어니 이런 말이죠. 자, 황금률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입장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면 인간관계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허심탄회 얘기한다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설적인 비평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 그때 이미 상처는 받아. 예? 우리 골프 칠 때 골프를 딱 치려는데 저 앞에 벙커가 있고 해저드가 있어. 나 저기 공 빠지지 않게 잘해. 그거 무시하고 쳐. 근데 그거 무시를 안 해. 그때 의식하는 거야. 그때 꼭 빠뜨려. 꼭 거기에 빠져.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그걸 무시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비평, 건설적인 비평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마음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당신 위주로 하지 말고 나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가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없으니까 내가 이틀 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난 불안했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넌 자식아 3일 동안 전화도 하고 연락도 안 하면 어떻게 해? 넌 나쁜 자식이 자식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내 마음만 전달하면 돼요. 그걸 I 메시지라고 그러죠. 네가 잘못했고 네가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이건 you 메시지고 네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 내가 괴로웠어. 하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I 메시지를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 법칙에 이런 게 있어요. H2O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H2O. H2O가 뭐예요? 이게 뭐야? 물이죠, 물. 물은 날씨가 추우면 얼어요. 그죠? 날씨가 더우면 녹아요. 바깥 주변의 기온에 의해서 물이 변형이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분위기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바뀐다는 거야. 내가 착하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도 착하고 부드러워지고 제가 악랄하고 잔인해지면 그 사람도 악랄해지고 잔인해진다는 거야. 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그 사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분위기 나쁘게 만들면 그 사람 분위기도 나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항상 내가 먼저 부드럽고 착하게 대해보라는 거예요. 난 원래 안 그래. 난 사람이 승질이 못해갖고 난 그렇게 못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길 바라는 거야? 아니지. 나는 원래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기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집 세고 승질 나쁜데 나 이해해.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승질 더럽고 고집 세거든? 자네가 날 이해를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죠? 당신도 바꿀 수 있는데 왜 노력 안 하고 나보고 이해를 하래? 그건 아니다. 자,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지금 70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책에 있는 내용 좋은 거 다 모아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여기 계신 분들 싹 바뀌어요? 바뀌어요? 인간관계가 내일부터 싹 좋아져요? 안 그래요? 그럼 뭐하러 들으러 왔어요? 조금이라도 노력할까 하고. 보세요. 인간은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언어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래. 머릿속으로는 알아들었어. I conceived. 나는 이해를 했어. I know. I understood. 이해를 했어. 그런데 행동은 잘 따라주질 않아. 왜?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사람을 움직일까? 감성과 감정의 언어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할 때는 감성과 감정의 언어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perceived. 알고 이해하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느낌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는 거라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고 느끼기 때문에 변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느낌을 주는 스토리가 많죠. 팔이 없는 가수가 전 세계를 돌면서 성악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 사람은 노래를 할 것 같지 않은데 휠체어를 타고 와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나의 태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 감동이요. 저런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뭘 못하겠어 라고 동기를 부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는 이성과 논리의 힘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이론적인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것도 있고 사례가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죠. 자, 우리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상하 간에 고객 간에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실한 감동을 주어라. 진실한 감동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셀프 스토리, 자기 이야기.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거라든가 내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지금 느낌이라든가 이것을 전달해줘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고생하고 힘들게 공부했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화나 강의의 내용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셀프 스토리, 자기 이야기.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이에요.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런 데서 본 간접 경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돼요. 야, 어저께 그 신문 봤니? 야, 어저께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말이야. 야, 어느 그 사장이 40살 때 150까지 목표를 썼대. 근데 지금 55세인데 140까지를 다 달성했대. 멋있잖아. 10년 동안 50까지 100까지를 다 달성했대. 이런 스토리. 다른 사람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뉴욕타임즈를 보고 놀랐어요. 뉴욕타임즈에 서울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5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서울이었어요.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세 번째가 서울에 뽑혔는데 서울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이 Forget Tokyo. 동경은 잊어라.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 서울 사는데. 자, 이런 스토리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감동을 주려면 다양한 기사,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칼럼을 읽고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죠. 그거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면,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죠. 자, 여기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나옵니다. 왜 시간 관리가 인간관계에 나올까?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데 참여하느라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동문회, 무슨 여러 가지 행사, 뭐 포럼, 세미나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갖고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많아서 중요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죠. 시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의 특성. 시간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거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저장해 둘 수 없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100년 안에 다 죽을 거다. 자, 100년 안에 다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뭔가?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시간 관리가 됩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내가 5월 20일까지는 책을 출판한다 하면 그 이전까지는 시간 관리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8월 30일까지는 토익 850점 딴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공부해야 하네요. 하죠. 내가 올해 2012년 말일까지는 돈 현금 500만 원을 모은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시간 관리가 됩니다. 자,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시간 관리가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걸 하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라. 아주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머리가 상쾌하고 기분 좋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쉬운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 아침 항상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일주일 할 일을 쫙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근데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쓰레기통 갖다 비우고 밀린 서류 정리하고 뭐 이렇게 바닥 닦고 이러는 거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은 점심 먹고 와서 졸려올 때 해라. 그죠?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해보면 시간 관리가 된다고 하죠. 시간 관리 잘하는 법. 아닌 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라.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질질 끌지 말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미가 없거나 영양가가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과는 관계를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종거라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낮에는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받으면서 이불 속에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낮에는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마음 너그러운 사람, 아주 그냥 오지랖 넓고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인정받기 위해서 예스맨.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때는 그냥 분노가 극에 달해.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는지 몰라. 이제 나이 먹고 후회하니까 이제는 조금 통제가 돼요. 그것도 약간의 성격은 있습니다. 그죠? 약간의 성격은. 제가 아무리 지금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도 내일 아침에 싹 잊어버리고 다시 원위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귀가 얇고 마음이 부드럽고 착해서. 그리고 밤에만 분노해. 이런 사람도 있죠.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은 마키아벨리 책을 읽어보세요. 군주론. 마키아벨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한 가지 또 법칙이 있습니다. 자비가 정의를 해치지 않게 하라. 아주 좋은 말. 이런 걸 메모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좋아서 불법을 눈 감아주지 말라는 거야. 마음이 좋아서. 여기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어느 교수가 기말고사 때가 됐는데 어느 학생이 시험지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저 시험지로 훔쳐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학점을 못 따면 제가 졸업 못하는 걸 알아. 쟤는 이번에 꼭 학점을 따야만 내일부터 취직한 회사에 출근을 해. 엄마 아버지가 먼 데서 졸업식에 축하하려고 왔어. 근데 제가 시험지 훔쳐갖고 학점을 못 따게 해주면 쟤는 잘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교수가 눈을 감아줘. 그리고 그 학생을 불러서 얘기하죠. 너 시험지 훔쳤니? 아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훔친 것 같다. 아,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됐어. 그러면 안 되지? 덮어줬어. 5년 후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매니저를 만났어. 저 학생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일 잘합니까? 아이고 저 자식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2번 옮겨갖고 3번째 우리 회사 왔는데 아주 사기꾼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몹쓸 놈이야. 다음 달에 자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새끼를 길렀습니까? 비난하는. 내가 그 사람이 바늘 도둑일 때 야단을 칠걸. 그걸 덮어줬더니 저렇게 소도둑이 됐구나. 그래서 가끔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대충 얘기하지 말라는. 자비가 정의를 해치지 않게 하라. 재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재주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재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사람은 기술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기술은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덕망입니다. 덕. 그렇죠? 덕과 윤리와 도덕과 진실과 정의와 이게 인간관계지 얍삽하고 가벼운 처세술로 적당히 그거 아니죠. 그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는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강의 무지 잘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솔하구나 진지하구나 이렇게 강의하면 강의 잘한다고 평가를 해주는데 너무나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잘하면 재주부리네 이렇게 넣으면.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건 기술이 아니고 글재주나 말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말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있죠.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띨띨하게 바보처럼 얘기하는데 할 말 다 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아주 뺀지르하게 얘기를 잘하는데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근본적인 마음, 윤리, 믿음, 신념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철학이며 심리, 신념,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도 대부분 유유상종이에요. 신념과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요. 자, 신념과 믿음, 가치관이 행동과 습관을 결정합니다. 그 행동과 습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관계가 맺어져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거지들은 거지들끼리 살고 이렇게 독서 MB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 늘 여기서 만나고 비 온다 눈 온다 바람 분다 오지 않고 옆에 가서 새길로 빠져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노래방 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습관이에요. 그래도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 듣는다고 금방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강의를 들어야지 하고 꾸역꾸역 와서 졸려온데 앉아서 열심히 들으면서 메모해. 왜? 신념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행동이 그렇고 습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어울려. 유유상종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러기하고 참새하고 같이 날아가는 거 봤어요? 갈매기하고 비둘기하고 같이 노는 거 봤어요? 기러기는 기러기끼리 날아.
갈매기는 갈매기끼리 놀아요. 모기는 모기끼리 놀아.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놀아. 유유상종이야. Like attract like.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독서 MB에 와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회사도 그렇죠. 신기해요. 철학이 태도를 이끈다 이런 말이 있어요. Philosophy drives attitude. 내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는가.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같이 움직여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념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가벼운 처세술이나 어떤 가벼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죠? 잠깐 반짝 기분 좋았다고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역시 인간관계를 잘 하는데도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금방금방 되잖아요. 자, 결론. 인간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sense of meaning. 의미의 감각이 필요해요. 일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의사소통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것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제가 오늘 여기 독서 MBA 강의를 하러 와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강세로도 얼마 안 주는데 거기 가서 강의할 필요가 있나? 못한다 그럴까? 아프다 그럴까? 사고 났다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의미를 바꿔봐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단 10명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되면 저는 강의를 열심히 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루 종일 수술해서 한 명을 살려놓고 피를 헌혈하는 사람이 피 뽑는 사람이 가서 1리터 2리터 피 뽑아주고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 15명, 50명, 30명 모인 자리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해서 단 3명이라도 변화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면 저는 강의를 열심히 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인생을 딱 85년 살고 죽을 건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야, 이거 얼마나 행복한가. 저 수단, 나이지리아, 앙골라, 시에라리온 이런 데 안 태어났잖아. 야, 이건 무지 행복한가. 이 지구상에 휴대폰 다 갖고 있고 자가용 다 갖고 있고 하루 세 끼 밥 다 먹고 커피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20%가 안 돼요. 우린 20% 안에 들잖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공부하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얼마나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저는 행복을 강요합니다. 불행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 지금 행복하라. 까르페 디엠. 과거는 묻어두라. 미래는 믿지 말라. 지금 최선을 다하라.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얘기한 겁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최선하다. 지금 행복하라. 사지가 멀쩡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음악 들을 수 있고 책 읽으면서 밑줄 칠 수 있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혼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고 지하철 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이야, 이건 무지무지 행복한 거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라. 그렇죠. 우리는 무지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내 얼굴이 환하고 내 눈이 밝고 표정이 밝고 좋은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이고 맨날 인상 복북 쓰고 웃지도 않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입 툭 튀어나와갖고 인상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기분 나쁘죠.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각자 스스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도 공짜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장사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식 결혼시킬 때, 애경사, 관혼상제 때, 경조사 때 알 수 있어요.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이나 돈 때문에 오지만 평범한 사람들 중에 손님이 없는 집이 있고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돈 뿌린 것만큼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동창 때부터 쫙 와요. 밥만 먹고 재수 없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죠? 자, 인간관계는 기술이다 아니다? 기술 아니다. 인간관계는 정성과 노력과 진실과 덕망이다. 오케이? 강의가 도움이 됐나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